아니고 그냥 개인적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쌀밥이. 현미 이런 것도 별로 안 좋고. 자, 젠슨 황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도 상당 수준까지 도달해 온 것 같네요. 젠슨 황의 경고가 뭐 그렇게 과장이라고 안 보거든요.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간발의 차이로 추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젠슨 황이 이야기하네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포 탐욕 지수, 정권 시장이 많이 지금 이제 내일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주식 시장이니까 극도의 두려움 상태로 빠졌네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주식시장이 다시 극도의 공포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의 2% 밖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 직전에 볼 수 있는 그런 공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오늘도 반도체 주식이 또 제법 많이 빠졌네요. 공포 상태는 일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 후에 나타나지만 현재는 S&P 500 지수가 상당히 역대 최고점 근처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포지수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 사나 미국에 사나 살아간 게 이런 팍팍한 것은 사실인데 젊은 분들이 특히 부담이 많이 되네요. 미국 시장을 보면은 미국도 주택 구입 연령이 30대에서 40세 정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걸 보시게 되면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런 집을 사는 연령이 미국의 역사상 40에 된 겁니다. 40에. 하나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오른 게 원인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집을 살 만한 여유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압도적 다수가 아닌 것 같다. 1981년부터 보면은 1981년도에는 대개 20대 첫 집을 잡았네요. 집을 샀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40까지 된 겁니다. 삶이 상당히 팍팍하다는 걸 느끼겠네요. 젊은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 장벽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세대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중간 연령이 사상 최고치인 중간 연령이네, 미디언 40세가 됐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한 시기가 늦춰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첫 주택 구매자가 전체 구매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21%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또 높은 것도 원인이 있을 거고, 뭐 그러나 여러 가지를 조합해 볼 때 젊은 사람들이 시장에 진출해서 여러분들 첫 주택을 구매하는 게 점점 연령대가 높아지네요. 그지? 여기 보시면은 젊은 세대의 주택시장 진입이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자, 다음은 여러분들 참 모든 기술을 미국이 주도하는 거죠. 11월 30일 2022년도 11월 30일에 챗GPT가 여러분들 시장에 소개되죠. 그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엔비디아 주식이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올라가지고 한 10배에서 12배 정도 오른 거죠. 가격이. 그래서 한국에서도 엔비디아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오늘로부터 3년 전에는 챗GPT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행보입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기술이란 것이 뭐 너무나 많은 것을 바꿔 놓으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11월 5일 날 첫 구두 변론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여러분들 합법이 아니라고 판결될 가능성도 높은 모양입니다. 생각보다는 높은 것 같아요. 이제 뭐 CNBC 보도니 그렇게 믿을 만한 데는 아닌데 대부분 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거는 뭐 CNBC 방송이니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데니까 그냥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장에서도 대법원이 대통령의 합헌성을 부결할 수 있다 이런 데 대해서 베팅하는 것과 폴리마켓에서 이렇게 18%까지 떨어졌네요. 폴리마켓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18%로 급락한 거죠. 그냥 베팅이니까 베팅이니까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베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관세가 부결되면은 주식시장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합법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 시장의 상승폭은 확대하여 당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먼 미래 같은 건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당장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만일 부결이 되면은 합법적인 게 아니다. 부결이 되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많이 찍어야 되니까 국채 가격은 내려갈 거고 국채 가격과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한 달 최고치를 급등했습니다. 대법원이 합법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인 겁니다. 다음에 오늘의 관세 판결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대부분이 트럼프 관세를 기각하면은 미국 재무부는 막대한 환급 의무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잠재적 채무액은 수입업자들에게 최대 1조 달러를 돌려줘야 되는 걸 뜻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도를 재편할 정도 엄청나게 중요한 미국 대부분의 판결입니다. 1300조 정도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앞에서 프라이스 워터 쿠퍼스 같은 경우에는 거부했지만 AI가 실업률 증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 사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미국 고용주들이 10월에 15만 3074명을 정리해고를 발표했습니다. 고용주들은 비용 감축과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도입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경기가 이제 가라앉으니까 미 연준이 더 과감하게 금리 인하에 나서야 된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거네요. 젠슨 황 이야기는 진심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은 미국의 간발의 차이로 뒤처져 있을 뿐이다. 젠슨 황이 제가 이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5일 날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해와 같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의 간발의 차이로 뒤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이 AI 전쟁에서 앞서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중요한데 정신 차리라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번에 대규모 언어 모델인 QN 모델 알리바바가 개발한 모델을 보게 되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지금까지는 많이 차이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엔비디아 CEO의 젠슨 황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만큼 뒤쳐져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인 거죠.
미국이 앞으로 질주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확보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젠슨 황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만 하죠. 그냥 업자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앞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앞을 향해서. 77년 전에 여러분들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 앞을 보고. 지금부터 77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죠. 제가 역사물을 다루다가 역사물을 잠시 중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시간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시간하고 에너지를. 역사물도 재미가 있고 한데 시대가 이렇게 요동치니까 역사물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그렇게 생산적인 투자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다음에 제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때 역사물 스페인 제국사나 이런 걸 다루고 지금은 너무나 빨리 세상이 바뀌니까 이 분야에 여러분들 자원을 투입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선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80%를 베팅할 수 있겠습니까? 힘든 거죠. 이 마이클 벌리라는 사람이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미국의 그런 주택 금융위기를 예측해가 큰 돈을 번 사람인데 신경외과 의사 출신입니다. 마이클 벌리. 아시는 분 많을 겁니다. 빅쇼트란 그런 영화가 워낙 인기가 있어 가지고. 이 양반입니다. 이 양반. 무섭게 생겼죠. 마이클 벌리. 다른 사람이 이런 베팅했으면 별로 신경 안 쓸 건데 이 양반이 이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빠질 거다. 팔란티어 주가가 빠질 거다. 이러면들 자기 자산의 80%를 건 겁니다. 숏 포지션이죠. 가격이 내려갈 걸로. 어마어마한 거죠. 신경외과 의사니까 담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헤지펀드인 사이언 캡달을 설립한 사람인데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죠. 왜 주가가 내려갈 걸로 봤냐. 딴 거 없고 그냥 너무 고평가됐다는 겁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두고 봐야겠죠. 마이클 벌리의 AI 버블 경고. 고평가된 너무 비싸다 이야기인 거죠. 마이클 벌리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해서 풋 옵션, 숏 옵션을 선택한 겁니다.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얻는 권리, 공매도와 유사한 하락 베팅을 걸었는데 엔비디아 1억 8,700만 달러, 팔란티에 9억 1,200만 달러를 건 겁니다. 이게 자기 자산의 80%란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의 거의 전부를 걸고 AI 주식들의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돈을 거는 거니까 미국 언론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보죠. 왜냐하면 자기 돈을 자기 이름 자산의 80%를 거니까 소름 끼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80%를 엔비디아 주가가 빠질 거다, 팔란티아 주가가 빠질 거다 이런 베팅한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빠진다는 것은 대표주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주 전부가 이런 고평가가 한 번 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건 겁니다. 겁난 사람들입니다. 딴 건 아니고 뭐 AI 여러분들이 계속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건 아니고 과도한 밸류에이션, 중력은 위에서 밑으로 때려지는 것처럼 지금과 같은 그런 고평가가 유지될 수 없다는 거죠. 팔란티어 같은 회사는 이익 대비 주가 비용이 매우 높아 비이성적으로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 역시 급등하여 AI 버블의 상징이 됐습니다.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AI가 좋은 기술인 것은 맞지만 현재 주가는 기술의 미래를 너무 앞서 반영한 거품이고 이 비정상적인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대부분 다 기술주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기술주의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한 내용은 중요하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베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소개하는 샤나카라는 평론가 이야기를 소개하게 되면은 빅숏 2.0 동의하는 이야기를 적어놨네. 동의하는 이야기를 막대한 규모를 베팅한 겁니다. 엔비디아 숏, 팔란티아 숏, 버리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장부의 80%를 AI 관련 대표 종목들이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부분에 베팅을 한 거죠. 대개 시장 전문가들은 연말에 7,000에서 7,500 정도로 갈 거로 예상했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베팅한 겁니다. 핵심은 중력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베팅한 거죠. 중력은 협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포물선처럼 상승하는 라인이 없으며 모든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AI 열풍이 이번엔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과거의 모든 거품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결국 정상적인 가치 수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경고입니다. 그죠? 참조하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보다 이제 미국은 투자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투자 역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투자 역사가 긴 나라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참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또 길을 찾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아주 잘 제공하는 사람이 여기에 블룸버그 통신의 엘릭 발추나스 기자입니다. 엘릭 발추나스 기자. 이제 오늘 소개한 것은 엘릭 발추나스 기자가 미국 최고의 정권회사인 찰스 스왑 그 미국에서 이제 대개 젊은 분들은 로빈 후드인가 이런 데도 많이 쓰지만 대개 1등 업체가 찰스 스왑 2등이 피델리티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찰스 스왑이 좀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UI 화면 구성이라는 게 쓰기가 좀 좋죠. 쓰기가 찰스 스왑이 피델리티보다도. 자, 이 이제 엘릭 발추나스가 찰스 스왑에서 2,500여 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투자 성향에 대한 그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국 투자자들이 ETF 투자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 몇 년 전에 5조 달러 정도가 지금 14조 달러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ETF 투자를 할 때 그 투자하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개별 종목 투자를 많이 포기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 투자에서 6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개별 주식을 투자하다가 점점 상장지수 펀드 ETF 투자로 이런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ETF에 투입되는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새로운 찰스 스왑 주식의 정권회사의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ETF를 분기시키려고 예상되었던 DI를 포함해서 ETF가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다양한 자금풀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주로 이런 뭔가 하니까 개별 투자에서 많이 사람들이 ETF 투자로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ETF로 투자를 자산 클래스라고 하자면 자산 우리말로는 자산군 자산 클래스에 ETF 투자를 어디에 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주식의 52% 채권의 45%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암호화폐 크립토가 45%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흥시장이 41%.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시겠죠?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채권 수준까지 온 겁니다. 미국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ETF를 투자를 하게 되면은 어디에 투자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공동이의가 채권과 암호화폐가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여기 발추너스 기자가 이렇게 자기가 충격적이었다 합니다. 사람들이 투자할 계획인 자산 순위에서 암호화폐가 채권과 함께 공동이익을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는 전체 ETF 운용자산의 1%에 불과한데 채권은 17%나 되는데 암호화폐는 자신들의 몸집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일어난 상황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큰 겁니다. 2025년이 여러분들 시작이 됐을 때 한 중앙일간지가 한국의 여러분들 내놓으라는 자산운용사 전문가들에게 올해 자산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자산운용가 제 기억에 한 7, 8명 되는데 그중에 딱 한 명만 암호화폐에 5%를 배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보면 4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 이런 것을 자산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산군, 주식, 채권, 암호화폐, 신흥국, 주식, 부동산, 그지? 그다음에 뭐 대체 투자 이런 것이 다 에셋 클래스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말로는 자산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ETF를 선호하는 겁니다. X세대가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가 베이비부머 세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ETF를 투자하는 비중이 30%, 26%, 21%. 그리고 지난 5년간도 36%, 34%, 26%. 그러니까 뭐 제가 늘 여러분하고 함께 방송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난하게 좋은 ETF 투자를 하는 거가 예측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에 5개 기업에 투자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아마존인데 다른 거는 다 선정했지만 아마존이 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맞추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좋은 ETF, SCHG나 뭐 QQQM이나 FTC나 SMH나 이런 데 투자하면 그냥 무난하게 여러분들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성장률 한 15에서 25%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하시면 주목할 만한 점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간이 ETF란 점입니다. 젊은 세대가 특히 ETF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흥미로운 게 DI라는 게 나옵니다. Direct Indexing. Direct Indexing. 이게 몇 년 전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ETF가 운용하는 비율대로 자기가 직접 다 투자하는 겁니다. 개별 주식을 사가지고 비중만 대표적인 ETF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S&P 500 ETF를 사는 대신에 S&P 500에 포함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수백 개 주식을 각각의 비율대로 내 계좌에 직접 사서 모으는 것이다. 뭐 10개만 하면 되는 거죠. 10개만 하더라도 비중만 맞추는 겁니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좀 인기가 좀 시들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DI라고 하네요. Direct Indexing. 인덱싱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인덱싱. 자, 그런데 별로 인기가 없다. 자, 이제 오늘 보시면은 한국의 비트코인은 이제 약세장에 진입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고수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분인데 제로 컴플렉시티 트레이딩이라는 분인데 인도계 미국인 같네요. 다른 사람은 다 이제 그런 레타 같은 걸 운영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돈을 받고 이렇게 제공하는데 여기에 제로 컴플렉시티 트레이딩의 콜로시 AK라는 사람은 다 무상으로 공개를 하네요. 그리고 이제 앞에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젊은 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자유로워진 아마 수천만 불 정도를 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콜로시 AK님은. 그런데 팔로우가 여러분들 37만 6천 정도 되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아주 수학 같은데 굉장히 능한 사람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방금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구조는 약세입니다. 시장이 약세에 들어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양반은. 나는 기술 분석은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어제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도 가격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기 시작한 시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겠냐 생각 때문에 기술 분석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결론이 뭔가 하니까 만약 우리가 11,000선을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께서는 이력서를 준비하고 직장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핵심 저지선은 94,000달러가 되고 그 다음은 8만 달러 초반대까지 밀릴 것입니다. 시장 구조는 이제 확실한 약세장입니다. 불마켓에서 베어마켓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분하고 이야기가 비슷한 거죠. 이분 이야기는 베어마켓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2차 방어선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비트코인 시장 구조가 이미 하락세로 확정되었고 10만 1,000선이 무너지는 것이 결정적인 하락 신호라고 강조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확고한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0만 1,00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여러분 이력서를 준비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죠.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고 더 깊은 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다음 방어선은 94,000불선이고 다음 방어선은 93,500선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93,500이 무너지면 8만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8만선에서 또 수요가 높지 않으면 그 아래에 강력한 방어선인 74,000불까지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내가 기술 분석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어제 우울한 전망 또 다른 분 닥터 프로핏 프리미엄이라고 $56씩 받고 여러분 자기 지식을 제공하는 이 프로핏 프리미엄 참조한 것처럼 결론 이분이 약세장은 이미 들어갔고 2022년 9월이나 10월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하셔 가지고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참조 자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현금이 있으면 이제 언제 구매하는 것이 좋겠느냐 장기적으로는 다 밝게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말 예외적인 그런 자산이죠. 그래서 한 10% 정도 투자 안 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것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싸게 살 수가 있으면은 많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 대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어제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수요가 예상보다 이번에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예상을 깨고 약진했다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그리고 오늘은 아닌데 그동안 방송하다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이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디지털 달러지 않습니까? 1:1 지폐를 코인으로 만든 거란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당연히 코인도 여러분 약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우리가 왜 투자하냐? 비트코인 여러분 왜 투자합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왜 소개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첫째는 인플레 시대에 가치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2100만 개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여러분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가치 정식. 가치 정식이죠. 그런데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도 안 되고 가치 정식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치 저장은 조금 되겠네요. 왜냐하면 원화로 달러를 바꾸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게 되면은 원화 약세는 보장을 되겠죠. 방어가 되겠죠. 그러나 달러 약세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격이 다른 거예요. 스테이블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하고는 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내한테 이런 물어본다고 봅시다. 공 박사님 비트코인을 왜 소개하고 왜 본인은 투자합니까? 첫 번째 가치 저장이 되고 두 번째 비대칭적 투자 수익률을 기록할 만큼 가치 정식에 복이 드문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꼭 같은 이야기.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왜 안 합니까?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냥 달러 지폐를 가지는 대신에 코인을 가지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게 차이인 거죠. 그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원화 약세와 달러 약세를 다 이게 방어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원화 약세는 방어할 수 있지만 달러 약세는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 겁니다. 그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캐시 우더 아크 인베스먼트의 이분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한참 여러분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가 야단들인데 이제 CNBC에서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당신 전망이 달라진 게 없냐. 오늘 특별한 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게 핵심이 뭔고 하니까 예상을 깨고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돼야 될 돈 중에 일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전망치를 조금 줄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구나. 여기 보시죠. 최근 몇 년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테드나 이런 거죠. 서클 급격하게 성장하며 비트코인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역할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잠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이 수행할 것을 생각했던 역할의 일부를 가로채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 이것은 시장의 중요한 변화입니다. 처음으로 캐시 우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반영하여 분 캐시 우드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목표가를 150만 달러 예측했던 초기 강세론을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30만 불 정도를 목표가에서 떼어내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시 우드의 인터뷰를 많이 봤는데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의 이름들 배당될 거로 예상했던 자금이 약간 줄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이야기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 캐시 역할을 함으로써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비트코인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디지털 금으로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냥 캐시입니다. 디지털 캐시. 자산 증식에는 도움이 안 돼요.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또 투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누가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나는 별로 찬성을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불어나지 않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현금입니다. 현금. 근데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 현금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이 편리하니까 코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자산군입니다. 이것은 현금입니다. 그들은 달러입니다. 그냥 디지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었으면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것을 아무 방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격도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예. 기관들이 이 공간에 발을 들이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글로벌 화폐 시스템입니다. 비록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 및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정부의 감시가 없는 디지털 금으로서 가치를 유지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전히 금만큼 크거나 적어도 금 시장의 절반 크기는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50만 불에서 130만 불 정도로 전망치를 낮추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서클 테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병호 TV를 들어서 자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서클 테드는 한국 사람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니까 달러를 가지고 근데 내가 이러면 언제 달러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달러와 자산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거지 달러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 요지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달러 표시 ETF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라는 거지 달러를 가지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정도 제가 강조를 했죠. 예? 공 박사님 달러 사가지고 집에 놔놓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이야기죠.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데 10년 지나면 이러면 절반 정도로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뭘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하는 것이 원화를 가지는 것보다 달러를 가지는 게 낫는데 달러 가치가 10년마다 이런 최소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고 달러와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달러와 자산을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가져야 되고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은 지금 기술주에 대한 고평가 논의가 있지만 그래도 기술주를 가지게 되면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이런 상쇄하고 남기 때문에 SCH나 FTC나 VUG나 그다음에 SMH나 SMHX 같은 그런 여러분들 좋은 ETF를 소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들어와 가지고 자 거기에 여러분들 한 70에서 90% 정도 투자하게 되면은 최대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자. 왜? 비트코인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수익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럼 비트코인 망할
염려 없습니까? 비트코인 망할 염려가 제로라고 내가 이야기할 수 없죠. 비트코인 망할 가능성을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현저히 낮더란 거죠. 그 대신에 가슴이 이름 떨릴 정도로 변동성이 크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10%만 하잖아요. 10% 정도만. 0.1개 정도를 가지게 되면 몇십만 불 나중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 보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막 언론 이름들 테드 뭐 서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마침 캐시 우드가 처음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 수요를 상당 좀 대체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정도 테드 서클은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투자를 왜 합니까? 여기 오늘 캐시 우드가 테드나 서클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뉴 에셋 클래스라고 하자면 새로운 자산군. 그럼 자산군이 되면 여러분들 뭐죠? 돈을 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산군이 되면은. 돈을 벌어주지 않는 자산군을 왜 투자하냐 이야기죠.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4%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리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한 8% 9% 여러분들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나 여러분들 이런 SCHG 같은 ETF에 투자하게 되면 성장을 해 주지 않습니까? 연평균 15% 20% 25% 성장해 주지 않습니까? 테드 서클은 돈 주냐 이야기죠. 물론 요즘에 뭐 바이낸스나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데 스태킹인가 뭐 그냥 하면은 이자를 4% 준다니까 채권하고 거의 같은 건데 원화로 이런 투자하는 것보다 4% 주면은 투자할 만 하겠죠. 채권 금리하고 똑같으니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외국의 가상거래소에 원화를 여러분들 달러로 바꾸게 되면 일단 원화는 방어가 되니까 원화 하락은 달러를 가지는데 언젠가 한 분이 말씀하셨죠. 그거를 코인베이스에서 발행하는 서클로 여러분들 저축을 하니까 4%를 주더라. 괜찮은 아이디어죠.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그거는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화된 거죠. 채권처럼 운영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원화를 방어하고 달러와 여러분들 코인을 바꾸게 돼 가지고 외국에 예치를 해 놓게 되면은 예금 이자를 주는 것처럼 4% 채권 스태킹 뭐 이런 그런 보상을 준다. 그럼 괜찮은 거죠. 괜찮은 건데 이제 제 방송의 이름 요지는 배당주보다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식에 지금 뭐 비트코인이 죽을 쓰고 있지만 비대칭적 수익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투자를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런 항상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자체만으로는 투자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